자, 잘 쉬셨죠? 예, 분할 보도록 하죠. 분할의 경우는 밑에 의가 지적금에 등록된 하나의 토지를 둘로 나누는 게 분할인데, 분할의 경우는 분할 대상 토지가 정해져 있게 됩니다. 대상이 몇 개 나와 있나요? 3개 나와 있나요? 4개 나와 있나요? 3개요? 4개요? 말을 안 하니까. 대상 토지가 3개 나와 있죠? 의무 있는 거 하나, 의무 있는 거 아닌 거 한 2개. 이제 하나가 추가가 4개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나온 것은 일필지 일부에 형질 변경이 생기다 보니까 토지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 한 차례가 있고,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나 또는 매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토지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추가된 것이 개발행위 허가 안에 토지 분할이 포함된 경우도 분할할 수 있다 해서 이 4가지가 분할 사유가 됩니다. 여기 없다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추가된 게 중에 하나 더 있으니까 4개로 이해하시고요.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 원칙은 분할을 신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분할은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하건 말건. 예외 규정이 하나가 딱 의무가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요거 하나만큼만은 의무적으로 60일 안에 분할 신청을 하여한다, 딱 규정한 것이 예외 규정입니다. 요게 하나 나오게 되면 요거는 분할 신청을 하여한다로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의무 규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량사항이니까 어떤 게 더 많아요? 재량사항이 많아요? 의무 규정이 많아요? 재량사항이 많기 때문에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다고 표현한 것이고, 예외 규정 딱 하나가 여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분할로 끝날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대요? 또 용도가 바뀌었죠? 용도 변경에 따라서 분할 신청과 동시에 들어올 것이 지목 변경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여기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만큼만은 분할 신청할 때 분할 신청서하고 같이 낼 것이 지목 변경 신청서 같이 내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논점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분할을 하게 되면 소유자 바뀔까 안 바뀔까? 소유자. 네?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게 제일 나쁜 대답이라고 그랬어요. 분할하게 되면 종전 소유자 그대로 가는 거지 주인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할 때 뭘 강의했었느냐? 이게 뭐다? 빵을 먹으려고, 내가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액션 취하다가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안쓰러워서 빵을 나눠 먹으려고 빵을 반 쪼갠 경우,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분할했잖아요. 분할하다 내 손에 있다는 얘기는 주인 바뀌는 건 아니고, 분할한 후에 받으세요. 이렇게 남을 줬을 때 주인이 바뀌는 거지, 분할만으로 주인 바뀌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분할을 한 후에 등기를 넘겨준 경우 주인 바뀌다 보니까 등기하기 전까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번은 어떻게 정할까? 지번 부여할 당시에는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되기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한다고 배웠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니까 요거는 어떻게 오셔라? 요런 방법이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렇게 외워놓고 넘어가시라고 지난주에 강조했걸랑이요? 들어본 기억 나죠? 자꾸 들어본 기억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측량 실시예요. 측량을 실시하다가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정하고 좌표를 정하고 면적을 정하면 끝나기 때문에 교재에서 여기까지 세분하시면 됩니다. 책 들어가서 체크해 드릴게요. 신청 의무가 있는 하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는 요거 하나만 60일 내 분할 신청을 하이한다 의무 규정이고, 나머지는 소유권 이전이건 매매를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이건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이든 또는 개발행위 허가 안에 분할에 포함된 경우를 할지라도 전부 다 의무 규정은 아닌 거예요. 근데 분할 사유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신청서에다가 같이 낼 썰인데,
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는 판결문 내면 되고 위에 허가 대상 허가증 내면 됩니다.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3번이 조금은 중요한데 3번에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엇도 함께 가져와라. 지목 변경 신청을 같이 내는 것이 의무 규정이다 보니까 논점이 생기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서 분할하는 경우만 자꾸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특징은 신청 의무가 세모가 되어 있죠. 세모되어 있는 이유는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 돼 하나만큼만 의무가 있다 보니까 세모 쳐놓은 것이고 측량을 통해서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더라. 결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 번호 부여할 사유니까 촉탁이랑 수수료는 다음 주에 묶어드릴 테니 따로 여긴 보지 않으셔도 되고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기태가라는 사항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나오니까. 오른쪽에 이제 합병이란 말 나오는데 합병이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게 합병입니다. 합병하는 경우는 측량을 실시하지는 않는데 대신에 합병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요건에 충족을 해야지 합병할 수 있는 것이고 합병 충족 안 하면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합병은 두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다 보니까 전제 조건은 1필지가 갖출 조건은 다 갖춰야 돼요. 갖출 조건의 경우는 먼저 지번 부여 지역 동일해야 될까요? 네, 같아야 될 것이고 다르면 합병이 안 됩니다. 지목도 같아야 되고 소유자도 같아야 되고 집안도 연속이 돼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축척도 같아야 할 것이며 등기여부까지 같아야 돼요. 이 조건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여기다 몇 개만 더 추가시키면 요건이 만들어지는데 교재에서 1필지 성립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서 1번, 2번, 1번이 뭔가요? 지번 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가 동일할 것. 두 번째는 집안도 연속되어 있을 것. 세 번째, 축척이 동일할 것. 네 번째, 각 필지의 등기 여부가 일치할 것. 여기까지 1필지 성립 요건이고 5번하고 그 다음 밑에 2번, 3번 거기까지 세분하면 될 텐데 공유 토지의 경우는 공유자 간의 지분도 같아야 되고 주소도 같아야 돼요. 소유자가 다르지만 지분이 다른 경우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분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필지가 두 개가 있는데 5번 땅, 6번 땅의 소유자 여기도 AB, 여기도 AB예요. 똑같이 둘 다 같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데 5번 땅에 A의 지분은 2분의 1이 있고 B 2분의 1이 있는데 6번 땅에 A 지분은 3분의 2가 있고 얘가 3분의 1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A, B, AB 똑같지만 서로 지분이 같아요? 다르죠? 이건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유자 똑같다 할지라도 지분까지 같아야지 합병하는 것이고 지분이 다른 경우 합병을 허용하지 않고 심지어 소유자 주소까지 같아야지 합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도 같고 지분도 같아야 한다 묶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용익물권,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란 말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약칭해놨네요. 자,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하는 권리가 5가지가 정해집니다. 합병하는 권리 요건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합병하는 토지상에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먼저 써야지. 지역권 합병할 수 있는데 이때 지역권의 경우는 승역지만 합병할 수 있다 해서 법조문상에서 딱 5가지를 제한을 합니다. 이 5가지는 합병할 수 있지만 이 5가지 없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걸 약칭해 놓은 것이 용익 물권하고 임차권을 딱 써놓은 건데 원칙적인 표현이 5가지 원칙이에요. 몇 가지 원리예요? 5가지에서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승역지 지역권까지만 합병할 수 있다. 이 5가지 이외엔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풀어봐야죠 이제. 외울 건 아니고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선 자, 필지가 2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 5번 땅, 6번 땅이 있는데 소유자가 갑입니다. 둘 다. 그럼 자기 땅 소유권 합병할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 것이고 요 4가지 원리 성질이에요. 4가지 원리 성질은 전부 다 사용, 수익하는 원리입니다. 사용, 수익하는 이 4가지 원리는 하나의 필지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1필지 전부에 사용, 수익할 수 있을까? 일부에 사용, 수익할 수 있을까? 전부, 일부. 둘 다 가능하죠? 이제 한번 따져가는 겁니다, 이제. 합병하기 전에 5번, 6번 따로따로 있을 경우에 5번 땅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이 중에 하나 지상권 등기해줬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럼 합병하기 전에는 5번 땅 전부 이용이에요? 일부 이용이에요?
다시 합병하기 전이니까. 5번 땅 전부죠? 합병하기 전에는 5번 땅 전부를 이용하고 있는데 합병을 해버리게 되면 5번 땅 없어지면서 6번이 커집니다. 5번 땅이 커졌어요. 이렇게 합쳤으니까. 커졌다고 해서 우리 사용식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만큼은 사용식 할 수 있으니까 합병하면 뭘로 바뀌어요? 합병한 후에는 1필지 일부로 바뀌는 것뿐이지 합병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에 들어올 권리만 합병이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민법 공부할 때 지역권 배울 때 승역조, 유역지 배웠죠? 승역지는 1필지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다. 일부에 들어올 수 있으니 합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유역지는 1필지 전부만 가능하지 일부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역지는 합병이 안 되는 겁니다. 합병할 수 있는 없는 기준은 1필지 일부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만 합병을 받아주는 것이고 일부가는 합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당권이란 권리는 합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겠죠? 이 5개 아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압류 합병할 수 없다. 가압류 합병할 수 없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할 수 없다. 가등기도 합병하지 못하고 승역지는 합병할 수 있겠지만 유역지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판매 등기도 합병을 허용하지 않고 신탁 등기 합병하지 못해요. 등등등 경매 개시 안 되기 때문에 이 많은 걸 다 외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셔야 돼요. 몇 가지 권리만? 5가지 권리예요.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승역지 지역권까지 합병할 수 있게 잡아놓으시고 저당권은 합병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저당권 합병이 안 되죠. 근데 단서 조항에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합병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원인 연월일이 동일하고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요 3가지가 동일한 경우는 합병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 여기 예외 규정인데 이런 저당권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부르는 게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럼 창설적 공동저당의 뜻은 갑이란 자가 을에게 1억을 빌려옵니다. 1억을 빌려오는데 담보 갖고 와라 그러니까 갑이 하는 말 나는 필지가 2필지가 있으니까 원하는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대요. 5번 땅, 6번 땅이 있는데 5번 땅도 시가가 8천만 원, 6번 땅도 시가가 8천만 원짜리 땅이 2필지가 있을 경우에 갑에게 그럼 1억 빌려주는 을 입장에서 어떤 땅을 담보 잡을까? 5번 땅, 6번 땅. 둘 다 잡아야겠죠? 1억 빌려주고 이거 하나만 잡았다가는 담보같이 안 나오니까 둘 다 잡은 겁니다. 그럼 채권은 몇 개고? 하나. 담보가 2개가 들어왔네요. 이럴 경우 채권은 하나, 담보가 2개일 경우에 등기 신청 건수가 1건일까 2건일까? 1건, 2건? 2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등기할 목적이에요? 저당권 등기할 거죠? 저당권은 물권, 채권. 물권에 따라서 물건에 가진 권리니까 물건이 2개이기 때문에 등기권 2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등기 건수는 부동산 숫자가 등기 건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토지가 2개라는 건수도 2건이에요. 등기부터 먼저 실행을 하게 되면 1순위로 여기도 저당권 등기 들어왔다 가정을 하고 채권은 1억 등기할 것이며 여기도 저당권 등기 실행해주고 1억 들어옵니다. 이렇게 등기 끝나게 되면 5번만 1억, 6번만 1억 잡힌 모습 나왔죠? 같이 잡혔기 때문에 등기관이 밑에다가 6번 토지 공동담보, 여기는 5번 토지 공동담보라고 기재가 들어가는 것이 공동저당의 뜻이에요. 등기부 어떤 걸 보더라도 5번이랑 6번이 같이 잡혔다 확인할 수가 있게 등기하는데 요 사례 건수가 몇 건이냐? 2건의 등기입니다. 한 건 한 건. 이 2건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시에 따로따로 신청할 수가 있느냐예요. 동시에 가능할까? 따로 가능할까?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해. 동시에 들어올 때를 뭐라고 부르고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부르고 따로따로 들어온 것을 추가적 공동 저당이라고 불러요. 그럼 창설적 공동저당 합병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 공동저당은 접수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순위가 뒤바뀌니까 합병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창설적 공동저당 합병할 수 있으므로 교재에서 나온 것이 용익물권하고 임차권하고 밑에 창설적 공동저당 찾으셨어요? 네, 거기까지 합병할 수 있다는 말에 따라붙은 게 그 내용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암기할 사항은 이건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합병하는 권리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제, 지역권 합병할 수 있죠? 요거 합병할 수, 이외에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는데 저당권 중에서 예외적으로 등기 원인하고 며느리라고 접수번호 동일한 경우 합병할 수 있다요. 이 저당권을 뭐라고 불러요? 창설적 공동저당인데 요 세 개가 동일한 것은 뭐만 대상이냐? 저당권만 대상입니다. 요 세 개가 동일한 암주라만 나오면 이거 틀린 말이에요. 세 개가 동일한 가압류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저당권만 대상으로 하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합병할 권리로서 세분할 권리이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잡아놔야지만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등기법 공부할 때 아주 어려운 데 들어가요. 지적법은 합병할 때 소유자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소유자 같아야 되죠?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죠? 근데 저 뒤에 등기법은 합병할 수 있다고 배워요 또. 이런 된장맞을 이것도 모르게 죽겠는데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예외 규정이 있다. 요걸 잡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못 잡으면은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어려운 거 공부할 때 막 정신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반드시 숙지해서 잡아놓을 부분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이런 합병 대상이 있을 경우에 이제 합병은 신청할 의무가 있느냐 물어보게 된 원칙은 합병은 신청할 의무가 없어요. 신청하든 말든 재량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따르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의 경우는 합병 신청할 의무가 발생이 되고 지목 11가지에 해당하는 공공용 토지가 존재합니다. 공공용 토지라고 불리는 토지는 지목이 총 11가지가 있는데 도로라는 토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천이라는 토지가 있고 제방이라는 토지가 있고 구고가 있고 유지가 있고 수도용지가 있고 학교용지가 있고 철도용지가 있더라. 이거 지난주에 한번 떠들지 않았었나요? 안 떠들어봤어요? 한번 해볼까요 진짜로? 자, 토지 분할하는 경우에 건물을 권리계 분할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건물 권리계 분할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더라. 법원에 확정 판결 받은 경우가 있고 책에 3개밖에 안 나와서 하나 더 쓰시라고 했어요 제가 제 기억에. 찾아봐 드릴게요 그냥. 자, 페이지가 경계 정할 때 200페이지 201 200페이지네. 200페이지에 중간에 기타 규정에서 분할에 따른 경계 결정은 지상건축물을 권리계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다음은 예외가 인정된다 해서 1번, 2번, 3번밖에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하나 더 쓰시라고 그랬죠? 공공사업용 토지에서 지목이 몇 개가 있더라? 8개 쓰지 않았어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에서 지난주에 도하, 제구, 유수, 학철 한번 떠들고 지난 것 같은데 우리 강의실을 남들이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실력이 뽀록이 난다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질문하는 분이 우리 강의 듣는 사람이 노원에 강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 못하나 봐 이런 말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잘해서 가만히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 잘해요 우리 노원 사람들. 자, 어쨌든 간에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그 다음에 수도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8개 질문이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린 내용이고 여기다 3개만 넣으면 돼요. 3개 더해서 공원하고 공장용지하고 체육용지 다음 11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11개를 한꺼번에 못 외우니까 나눠드리려고 8개 먼저 외우시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 공공사업용 토지고 3개만 나면 11개가 만들어지니까 일단 다음에 또 외우면 되니까 이렇게 이해 간다는 건 이해하시면 돼요. 연결되는 것만. 도하, 제구, 유수, 학철 기본으로 외우시고 공원하고 공장용지하고 체육용지 다음 11개 만들어지는데 이 2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는 6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규정이에요. 이게 의무규정이고 합병하게 되면 그럼 이제 절차상에서 소유자 바뀔까 안 바뀔까? 소유자 안 바뀌겠죠. 종류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집원은 어떻게 부여할까? 집원은 합병 대상 집원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순위 집원을 집원으로 가더라. 선순위의 개념은 본번이 있을 당시에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 집원이 집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합병하게 되면 경계 바뀔까요? 좌표 바뀔까요? 면적 바뀔까요? 다 받게 돼 측량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합병을 통해서 필요 없게 된 경계와 좌표는 말소에서 없애버릴 것이고 면적은 합산해서 더해서 커지는 것이 면적 결정 방법이지 안 바뀌는 거 아닙니다. 바뀌긴 바뀌되 측량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럼 경계가 두 필지 있다 가정하게 되면 그림만 그리시면 되겠죠. 5번 땅, 6번 땅이 있을 때 합병하게 되면 지분이 5번이 되겠네요. 6번 지분 없어지면서 가운데 경계는 말소 지워집니다. 그럼 이 5번 경계가 이렇게 바뀌었고 좌표도 5번 땅이 합병하기 전에 하나, 둘, 셋, 네 개 있었고 6번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 합병해버리니까 가운데 좌표 없어버리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될 것이고 면적도 100평일 경우에 합쳐본 면적으로 더와서 200이 돼버리니까 더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계, 면적, 좌표 다 바뀌되 측량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측량 안 한다고 각기 표시쳐져는 있지만 그거는 측량 안 하는 것뿐이지 경계 안 바뀌는 거 아니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서 신청 업무도 세모로 되어 있죠. 원칙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밑에 경계는 어떻게 정하고 말소하게 되어 있고 좌표도 말소하게 되어 있고 면적은 더해서 커지지만 측량하지 않는 것뿐이고 결번은 후순위 집어는 결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축탁이랑 수수료는 다음 주에 묶어드리기로 했으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부르는데 여긴 대상 토지 3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다는데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가 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지목이 뭘로 바뀌어요? 대로 바뀌겠죠. 이런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생긴 경우도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토지가 용도가 바뀌던 건물의 용도가 바뀌던 하나의 사례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하나의 사례가 저 시골에 있는 폐교된 학교. 학교가 폐교되기 전까지는 학교 용지로 인정되고 있다가 폐교가 되면서 일반 사연들이 임대 얻습니다. 임대 얻어서 야영장 등을 조성하게 되면 지목은 통째로 바뀌어버려요. 잡정지로. 그래서 토지가 용도가 바뀌던 건물이 용도가 바뀌던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더라. 그 예가 뭐가 있더라. 폐교된 학교로 이해하시면 쉽게 넘어갈 부분이고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할 때에도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특례 규정인데 공사 준공 전에 누가 신청할 때만 사업 시행자 신청할 때만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다 잡아 놓으시고 특징은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신청 의무는 60일 내 신청을 합니다. 의무 규정이고 측량 실시하지 않고 지목 변경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지목 하나밖에 딸랑 안 바뀌니까 경계도 안 바뀌고 좌표도 안 바뀌고 면적도 안 바뀌니까 측량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지번도 안 바뀌기 때문에 결번도 발생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지목 변경은 다른 거 안 물어보고 대상 토지가 어떤 게 있느냐 그거밖에 안 물어보니까 대상 3가지만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란 말 나오는데 자 토지가 존재하다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는 더 이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쓰는데 토지가 이제 바다가 된 경우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말소를 하게 됩니다. 말소할 때 대상 토지를 끄집어내게 되면은 토지가 바다가 되어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목 토지로 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지목 토지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토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등록을 말소하게 될 텐데 거꾸로 그럼 토지가 존재하다가 이 토지가 하천이 된 경우는 토지가 하천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멀쩡하는 답이 하천이 돼버렸습니다. 그럴 경우는 말소하는 게 아니라 지목을 변경하는 거예요. 하천은 토지니까. 오케이? 하천 토지 맞아요? 네, 그럼 하천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거지 말소하는 게 아니에요. 말소하는 것은 어떤 경우만 바다가 된 경우만 말소하는 것이 대상인 거지 토지가 하천이 된 경우는 지목을 변경하는 거지 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대상 토지 발생을 하면 이 토지 관리하는 소관청 입장에서는 절차가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와서 신청하도록 알려줍니다. 통제 주게 돼 있고 통지받은 소유자의 경우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의무적으로 신청하는 게 의무 규정이에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며칠에 신청하실 것? 60일이지만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는 90일에 신청하는 의무 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90일에 신청할 의무가 발생할 것이고, 90일에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제정신이면 신청할까요? 안 하겠죠? 신청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제정신인 소유자 어디가 있어요, 지금? 술 먹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러 가지 않고 지금 소주 한잔 마시고 있을 겁니다. 열받아서. 그럼 말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신청을 통해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더라. 신청이 없는 경우는. 근데 신청을 통해 말소하든 직권으로 말소하든 어떤 경우에도 수수료는 면제해 줍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수수료란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왔는데, 이제 수수료는 어떤 경우도 다 받아요. 신규 등록을 하든 등록전환 하든 분할 합병 수수료 다 받지만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만큼은 수수료 면제해 줍니다. 수수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장을 지어줄 당시에 납부할 수수료가 수입증지로 지적 정리 수수료 내게 돼 있고, 또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 수수료 내게 돼 있는데, 측량은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필지가 전부가 다 바다가 된 경우는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싹 없어졌으니까. 하지만 1필지 중 일부가 바다가 된 경우는 분할 측량에 들어갑니다. 분할 측량은 수수료 면제해줘요. 수수료 면제해주는 이유는 누굴 위한 거죠? 공무원이라고 그랬죠? 그런 건 참 기억 잘해. 토지 소유자를 위한 규정에 공무원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땅 주인 어디가 있어요? 술 먹고 있는데 가서 열받아 술 먹고 있는 사람 찾아 돈 받으러 왔다 그러면 한 대 맞을 걸 대비해서 수수료 면제해 준 거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소하는 과정이에요. 말소할 때는 어떻게 신청해라? 며칠 내 신청하실 것? 90일 내 신청을 하시되,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게 말소할 때 얘기고, 근데 말소가 되어서 다 바다가 돼버렸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 바다가 된 땅이 다시 토지로 올라오는 경우 등록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등록을 다시 하는 것을 요거를 회복 등록이라고 부르는데, 회복 등록은 소유자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신청하지 않을까? 민법 공부할 때 토지가 바다가 됐다 다시 올라오더라도 그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배웠으니까, 다시 회복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신청하는 게 아닌 것이고, 회복 등록은 소관청이 직권 등록주에 의해서 회복해 주게 됩니다. 회복을 할 텐데, 회복할 당시에는 말소 당시의 자료나 또는 측량을 통해서 측량 성과도대로 회복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차이점이 나왔네요. 여기는 말소할 때 며칠에 신청하셔라? 90일이더라. 회복 등록하는 게 신청 기한이 없어요. 두 개 비교하실 부분이, 여기에 기한이 없기 때문에 20회 시험, 21회 시험에 두 번 낸 겁니다. 회복 등록은 90일에 신청해야 한다. 틀린 말이에요. 말소할 때만 90일이지 회복 등록은 기한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말소가 되든 회복을 하든 그 결과를 토지 소유자하고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결과만 통지해준 절차는 끝나는 것이 이게 과정이에요. 네, 비교시키는 건 항상 차이 나는 게 문제고 답이다 보니까, 말소할 때만큼은 며칠에 신청하실 것? 90일 나가시되, 회복하는 경우 신청 기한이 없으니까 두 개 비교해서 세분하시면 여기는 쉽게 문제 풉니다. 여기까지가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그래서 밑에 신청 의무는 60일에는 뭘로 고쳐야 돼요? 90일로 고쳐야겠죠? 90일이고, 그 다음에 측량은 언제 측량하나요? 일부가 바다가 된 경우 측량하는 거예요. 무조건 측량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결번은 바다가 된 땅 죽을 것이고, 촉탁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며,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세분하면 됩니다. 신청 의무 60일을 뭘로 고치실 것? 90일로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축척 변경 굉장히 중요한데, 축척 변경의 경우는 지금까지 배운 토지이동과는 상황이 좀 달라요. 축척 변경의 양도 굉장히 많고 외울 것도 좀 많고 좀 어려운 데가 축척 변경이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내용을 세분하시면 됩니다. 자,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정의가,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에 점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할 때를 축척 변경이라고 부르는데, 축척 변경에 대상되는 도면은 지적도만 대상으로 축척을 변경하게 되어 있고, 축척도 작은 거에서 큰 걸 할 때 축척 변경이지 축척이 큰 게 작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 2m라 말 들으면 안 돼요. 대상 지적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이면들한 말들은 틀린 말이 됩니다. 꼭 주의하실 부분이고, 축적 변경의 경우는 예전에는 2011년까지는 소관청에서 직권을 실행했지만 법을 개정해서 신청도 받아줍니다. 요거는 이제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어요. 신청을 할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들 동의서 3분의 2 동의서 갖고 신청하면 받아줍니다. 그럼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 묶어놓으시고, 밑에 대상 토지란 말이 딱 나올 텐데, 대상 토지의 경우는 밑에 그 승인까지 설명드리고, 맨 밑에 축척 변경 위원회 나와 있죠. 그건 다 끝나면 설명드릴 테니까 거기까지 본 상태에서 축변은 따로 뺄게요. 대상 토지의 경우는 원칙적인 대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대상의 경우는 여러분 책에는 뭐라고 써요? 빈번한 나와 있죠. 빈번한 토지 이동. 거기에 바뀌었어요. 이제 용어가 잦은 토지 이동으로. 잦은 토지 이동을 통해서 토지 필지 규모가 작아지니까 현재 축척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지적 공모 정리가 곤란한 경우란 말이 나옵니다. 분할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토지가 작아져서 측량도 어려워지고 지적 공모 정리도 곤란해졌더라. 이 말은 조밀도가 떨어지니까 조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겠다.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경우는 동일한이 아니라 하나의 지번부여지역 내 서로 축척에 따른 지적도가 존재할 때에도 축척을 일치하기 위해서 축척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얘기인데, 이거는 축척이 다르다 보니까 축척을 통일시키려고 그래요.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 경우는 지적 공부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서 이 세 가지가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해당되는 경우는 거치는 절차가 있는데, 절차의 경우는 세 가지예요. 먼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하고, 두 번째 경우는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 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에 승인을 받아야지 축척 변경하는 것이 이게 절차예요. 위에 나온 이 세 가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세 가지는 이 절차 세 가지를 다 거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 다 거치는 게 반면에, 반대로 단서조항에서 보니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승인받을 필요 없다 해서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와요. 맨 밑에 박스에 또 들어가 있죠.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합병을 위한 경우하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지만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 축척을 변경할 당시에는 이 두 가지 절차 필요하지 않다가 예외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호에는 뭐라고만 써 있느냐? 승인 받는 거 세 가지, 승인 안 받는 거 두 가지 빼놓은 거예요. 그 원칙은 몇 가지가 원칙이고, 떠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걸 잡아야지. 여기서 잡아내니까 원칙은 절차 다 거치는 게 세 개가 있고, 절차 빠지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총 합이 몇 가지예요? 5가지의 대상입니다. 요건 여기서 차이점 밝혀지니까 좀 기다리시고, 그럼 승인받으러 할 때 어떤 서류를 가져갈 것이냐 해서 밑에 축척변경위원회는 생략하고 오른쪽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 절차를 한번 넘겼을 겁니다. 또 절차에 신청이라는 말 나와 있죠. 신청할 때는 사유서하고 동의서 가져가면 됩니다. 큰 문제 될 건 없고요. 지적소관 직권으로 가는 경우는 아까 절차 똑같은 거예요. 직권으로 가는 경우는 밑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직권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밑에 축변이 밑에 절차 하나 더 내려가서 맨 밑에 두 번째가 소관청 직권에서,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을 하려면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없이도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몇 개가 나와 있어요? 2개 나와 있죠? 그 2개가 이거예요. 합병하는 경우와 사업에서 제외된 땅, 이 2개는 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 원칙은 몇 개가 있고 앞에 3개는 절차 다 거치는 게 3가지가 있는 것이고, 절차 빠지는 게 2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축변형이 껴있어 헷갈리는데 그거 따로 볼 테니까 그거 놔두시고 요거 잡아내셔야 돼요. 원칙은 몇 개? 3개. 예외가 2개. 합이 5개가 대상이에요. 차이점이 여기서 밝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승인이란 말 나오는데 축적 변경을 신청하려면은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다가 다음 각 회서를 첨부해서 축척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나오는데 이거 외울 게 아니라 감만 잡으시면 돼요. 일단 축적 변경을 왜 하느냐 사유를 하나 적어야 돼요. 이 3개 중에 하나. 사유 적을 것이고 지금 대상 도면은 지적도에 임야도예요. 지적도죠? 지적도 4번 가져와라. 그 다음에 어떤 땅이 포함되어 있느냐 집원 명세 가져와라. 그 다음에 승인받으러 왔다는 얘기는 먼저 받을 게 있겠네요.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되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동의해서 의결서 내는 거예요. 외울 게 아니라 여기서 잡아내면 됩니다. 먼저 왜 하는가 사유를 적을 것이고 대상 도면이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그럼 지적도 4번 가져와야 되고 어떤 땅이 포함되어 있느냐 집원 명세하고 승인까지 왔다는 얘기는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토지 소유자 동의서하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서 가져가면 승인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나와 있는 것이 사유 적어라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집원 등 명세 가져올 것이며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동의서하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서 가져와 승인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적도 확인하러 나온 것은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시행 공고란 말 따라 나오는데 이제 승인 신청 들어가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시행 공고가 들어갑니다. 승인이 있게 되면 지체 없이 시행 공고를 하게 되는데 공고는 시군구 게시판이나 시행지역 동리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며칠 이상 공고하시라고요? 20일 이상 공고하는데 왜 20일 이상 공고할까? 20일 이상 공고하는 이유는 여기는 그냥은 날짜 못 외우니까 연관을 쳐놓으셔야 돼요. 공고 몇 글자? 2글자 20일 묶고 놓으면 안 헷갈릴 겁니다. 그럼 공고 내용은 시험에 한 번 낸 적은 없지만 축척 변경을 왜 하느냐? 목적, 시행기간,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협조에 관한 사항, 청산 방법, 또 세부 계획을 알릴 목적으로 공고가 들어가도 공고는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며칠 이상 공고한대요? 20일입니다. 20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내용인데 왜 20일이다? 공고 2글자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경계 표시란 말 나오는데 공고가 있게 되면 공고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안에 이 토지의 소유자하고 또는 점유자들은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가 지상에 경계점을 설치할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럼 경계점 설치는 며칠 날 그래요? 30일이죠? 이것도 왜 30일일까? 경계점 3글자 30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경계점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 규정인데 경계점을 설치하라는 얘기는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가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내 땅 경계를 표시하라는 얘기인데 소유자 정확하게 자기 땅 경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경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소유자들은 의무적으로 경계 복원 측량을 실시하는 것이 여기 의무 규정입니다. 그럼 경계 복원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설치하게 되면 소유자가 이제 할 의무 다 한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측량 실시와 토지 표시 결정이라는 말 나오는데 출판진 잠깐 보신 다음에 또 말을 풀자고요.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 공부한 실력이 뽀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축척이 작았죠? 네, 작은 축척을 뭐로 바꾸겠대요? 큰 축척으로 바꿉니다. 그럼 축척이 작을 당시에 지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목이 있었고 토지의 경계가 있었고 토지의 좌표가 있었고 면적이 있을 경우에 이제 배운 대로 채워 넣으시면 돼요. 축척, 변경, 측량 실시할까요? 측량? 안 하는 거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합병하고 칭호 변경, 측량 들어가겠네요. 그럼 측량할 때 얻는 결과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 경계, 좌표, 면적. 그럼 경계, 좌표, 면적은 측량 때 다시 구합니다. 다시 구할 것이고 지번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지번은 바뀔까 안 바뀔까? 하나, 둘, 셋. 역시 실수를 복습한 분은 안 계시네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할 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는 경우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번 변경, 또 하나가 행정구역 변경, 3번 축척 변경이 있게 되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해서 지번 새롭게 부여합니다. 다음 주에 축척 변경 배울 때 지번 바뀐다고 물어보면 여러분 안 바뀐다고 딱 잡아 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딱딱 맞힐까 이렇게. 자, 지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지번도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다시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을 해서 지번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직 뭐 지적 공부 안 했으니까 아직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하니까 7월 달쯤 가서 안 나오기만 해봐 이제. 으드득 나도 머리 밀고 올 거야. 여기다 별 하나 그리고 자 반짝고무 칠까 여기다가. 자 어쨌든 간에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하셔야 돼요. 지금 자꾸 듣고 까먹고 하다가 나중에 올라가는 거지. 듣는 족족 다 남아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그래서 귀는 배신을 때린다니까요. 들은 건 나가게 돼 있어요. 눈으로 본 거는 여기 쌓여요. 그러니까 많이 보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으니까 듣는 것보다는 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래서 한번 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어쨌든 지번도 바뀌게 돼 있고 지번이 여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죠. 아닌가? 다음 주에 지번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번은 앞에 배운 내용이지만 지적 끝날 때까지 매일 나오다 보니까 이건 안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골탕 먹어요. 지번은 그러니까 나중에 꼭 외울 부분이고 지목도 다 바뀌면 현황 따라서 부여해 주다 보니까 축자 변경하게 되면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다 바뀝니다. 다 바뀌는 게 원칙이에요. 자, 칠팔자가 뭐 말을 푸는 책 읽어드릴게요. 자, 이쪽에 와서 원칙이 다 바뀌는 거예요. 자, 이쪽에 와서 축자 변경은 총 몇 가지가 있었어요? 대상이 5가지 있었죠? 원칙의 절차 다 거치는 게 3가지, 예외가 2가지, 합이 5가지가 있는데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은 다 바뀝니다. 다 바뀌게 돼 있고 반대로 2가지는 절차가 빠지는 거네요. 요거 필요 없잖아요. 요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고 면접밖에 안 바뀌어요. 이게 여기까지 1단락이에요. 그래서 요걸 알고 책을 보시면 책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걸 못 보고 책을 봤다가는 뭔 말인지 몰라요. 떠들은 다음에 다시 줄쳐드릴게요. 자, 총 추적 변경 총 몇 가지 있다고요? 합이 5가지가 있더라. 절차 다 거치는 거 3개, 절차 빠지는 게 2개.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가 다 바뀌는 것이고 절차가 빠지는 것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되 면적만 바뀌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지번이 요거까지 본 다음에 책 줄쳐드릴게요. 지번이 바뀌면 깨끗하게 바뀌었으니 기분 나쁜 일은 없고 지목은 현황 따라서도 기분 나쁠 일도 없어요. 토지 소유 입장에선. 경계가 바뀌는 게 도면상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 와닿는 거 없고 좌표는 바뀌어도 모릅니다. 근데 면적이 바뀌게 되면 면적이 숫자상으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면적이 커진 사람은 기분 좋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을 것이고 면적 감소한 자는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우이씨 이 말 나오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왜 면적 줄였나 따지고 들어오면 정신없으니까 측량할 때는 뭘로 측량하느냐?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요거로 측량하는 거예요. 요거 누가 설치했어요? 소유자가 설치했죠? 요걸로 측량 다시 해주는 겁니다. 요걸로. 그럼 나중에 왜 면적이 줄였냐고 따지고 들어오게 되면 소관청이 할 말은 네 땅 네가 거기라고 말뚝 박았잖아. 할 말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설정 경계점을 통해서 측량을 통해 다시 결정하는 게 권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책 따라서 줄쳐드릴게요. 이제 토지 표시 결정에서 216페이지 맨 밑에 박스인데 첫 번째 보니까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다 바뀌는 겁니다. 원칙은. 다 바뀌는 것이고 3번 미리 보게 되면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축척을 변경하는 때에는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및 경계는 종전 지적 공부에 의하고 면적만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찾았어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절차 다 거치는 건 어떻게 하시고 다 바뀌었고 축변의 의결이라고 승인 안 받는 거 이 2가지 있었네요. 이 2가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고 뭐만 정하더라? 면적만 정하는데 여기까지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잡고 들어와서 여기까지 달고 들어오시면 아 요거더라고 알 수 있는데 그냥 신나게 봤다가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한 번 더 떠들자고요. 총 몇 가지가 있대요? 합이 5가지. 절차 다 거치는 게 3개. 절차 빠지는 게 2개. 다 거치면 다 바뀌고 절차가 빠지면 면적만 바뀌는데 잡아놓고 책을 봐야지 아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면적 바뀌면 기분 나쁠 테니까 2번 보자고요. 지적소관청이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려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민원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설치한 경계점 가지고서 지금 다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땅이 왜 줄었냐 따지고 들어오게 되면 소관청이 뭐라 그러면 될까? 네가 거기라고 말뚝 박았잖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민원 발생을 취소하려고 소유자가 말뚝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이 만들어진 것이고 4번은 생략하고요. 오른쪽 넘어가서 이제 지적 공모 정지란 말 나오는데 여기 또 따져보면 되겠죠. 자, 칠판에서 말뚝만 이해하시면 풀려요. 원칙은 다 바뀌게 된 게 원칙이죠. 그럼 다 바뀌게 되면 대장을 새로 만드는 게 편할까? 고조 쓰는 게 편할까? 새로 만드는 게 편하겠네요. 그럼 대장이 2개가 될 수는 없으니까 옛날 대장은 전부 다 없어질 겁니다. 이거 안 써버릴 거예요. 그 없어질 장부에 대해서 지번이 바뀌었다거나 지목이 바뀌는 경우에 바뀐 지번, 바뀐 지목을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요. 여러분도 옛날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입다가 빵꾸난 메리아스는 그냥 버려요? 빨아버려요? 그냥 버리잖아요. 어차피 이거 다 없애버릴 거 굳이 정리할 필요 없다요. 측량 다시 할 건가요? 대축적으로 다시 할 거니까 옛날 이 작은 축적과 측량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지적공모 정리나 경계보고 측량은 이거는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언제까지 막아버리느냐? 축척 변경 끝나는 확정 공고일까지는 원칙이 정지예요. 예외 규정은 있지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지가. 예외 규정은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계속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있지만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계속해라 정지해라. 정지한다 해서 여러분 교재에서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지적 공모 정리와 경계보고 측량은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해야 한다. 원칙이 정지예요. 하지만 예외 규정은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규정은 있지만 예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정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스톱시켜버립니다. 다 새로 만들 거니까 옛날 거 굳이 정리할 필요 없다를 기하시고 지번멸조소와 청산금 결정이라는 말 나오는데 또 칠판 한번 풀자고요. 자, 면적을 측량한 결과 면적이 일치하면 좋으려면 면적이 정밀도가 높아지니까 면적이 달라집니다. 면적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도 가능해요. 필지별의 면적 증가와 감소한 현황을 적은 소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지번별 조소라고 부르고 이 지번별 조소를 통해서 면적 증감 처리가 들어갑니다. 지번별 조소를 통해서 이제 면적이 증가한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감소한 자 돈을 받게 되는데 이 면적 증감 처리는 돈으로 합니다. 돈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느냐? 청산금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청산금. 청산금은 산정하는 게 원칙인데 산정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2가지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토지 소유자 전원이 산정하지 말자라고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산정할 필요가 없고 또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면적이 허용 오차 이내 허용 오차 이내 면적이 나오는 경우에도 산정할 필요 없다요. 허용오차 이내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일치하더라 불일치하더라. 허용오차 이내란 말은 일치하는 겁니다. 이때는 청산금 산정하지 않고 옛날 면적 그대로 가면은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건 뭐 덜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청산금은 누가 결정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언제가 기준입니까? 어떻게 뽑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징수하고 지급하는 과정까지만 세분하시면 여기는 넘어갑니다. 이거 여기 시험 참 많이 나왔는데 물어나 보자고요. 지금 축척 변경은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소관청이죠. 신청받은 소관청이 한다거나 필요하면 직권을 할 수 있으니까 소관청이 직권으로 시행하고 또 신청받아 실행을 하는데 그럼 시행처는 소관청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청산금은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 둘, 셋. 소관청은 함정이 퐁 빠진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청산금 결정하는 권한은 소관청이 아니라 축척변경위원회예요. 어디라고요? 축척변경위원회가 결정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날아가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면 소관청이 시행을 하는데 청산금을 축변위가 결정을 할까? 이유는 청산금 낼 자가 누군가요? 내야 될 자, 면적 증가한 토지 소유자, 받을 사람 면적 감소한 토지 소유자. 그럼 소유자가 내고 받을 돈을 소관청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시오.
받아가시오. 불만이 생깁니다. 불만을 한 방에 없애는 방법은 니네가 내고 니네가 받을 거 니네가 결정해라요. 좀 이따 보게 되면 축척 변경위원회 안에는 토지 소유자 반 이상이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맡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축척 변경위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시행지역의 소유자 모아놓고 니네가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갑자기 만든 위원회다 보니까 토지 자료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소관청 입장에서는 축척 변경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청에서 필지별로 토지의 가격을 다 조사합니다. 가격을 전부 다 조사해서 조사한 내역을 축척 변경위원회에게 제출해 주게 되면 제출받은 자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축변의 권한이에요. 이거 참 많이 냈어요. 시험에서. 가격을 누가 조사했대요? 소관청이 조사해서 어디로 제출해야 돼요? 축척 변경위원회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 기출문제 보게 되면 축척 변경위원회가 토지 가격을 조사해서 소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참 많이 낸 지문이에요. 바깥 역으로 이해해서 틀린 말이에요. 가격은 누가 조사하고 소관청이고 제출은 어디로 하실 것? 축척 변경위원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방법은 지번물료소에 증가나 감소한 면적이 있게 되면 증가감소 면적에다 곱하기 1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하게 되면 청산금을 산정할 수가 있고 청산금이 산정이 된 경우에 내역서 소관청에 들어옵니다. 소관청에서 청산금 징수와 지급하게 되는데 소관청 입장에서는 청산금이 산정이 된 경우에 일반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고가 들어갑니다. 공고는 15일 이상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열람하는 것이 이게 의무기간이에요. 공고가 지금 두 번째 나왔는데 앞에 나온 공고는 며칠 이상이었었고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청산금은 15일이에요. 시행 공고가 중요할까? 청산금이 중요할까? 대답을 1초만 나중에 해야지. 어디가 중요하대요? 쟤를 시행해야지만 청산금이 나오니까 그럼 시행 공고가 중요하니까 앞에 게 20일, 청산금은 15일로 이해하시고 공고가 있게 되면 공고한 날로부터 다시 20일 내에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에 대해서 납부하시오. 납부 고지와 수령 통지가 들어갑니다. 납부 고지 받은 자의 경우는 낼 때는 3개월에 납부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며 3개월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료에 따라서 강제 징수, 토지 압류 들어옵니다. 또 면제 감소해서 청산금 받을 자의 경우는 6개월 내 지급받을 수가 있더라요. 6개월 내 지급받을 자가 거부한다거나 거소할 수 없는 경우는 공탁을 통해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고 잘 내고 잘 받아서 차액 발생할 수 있더라요.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 차액은 누가 처리하느냐?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남은 돈 지자체 수입 부족액 지자체 부담은 끝나는 것이 이렇게 잘 내고 잘 받으면 좋으련만 문제는 청산금 내라고 통지가 들어갔더니 통지받은 소유자 입장에서 청산금 이렇게 많냐고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더라요. 청산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불만 있는 자들은 1개월 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의 신청은 청산금 내라고 통지한 자가 누구예요? 소관청에 이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관청이 통지했으니까 소관청에 이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소관청 입장에선 청산금 결정했어요? 누가 결정했어요? 축척 변경위원회니까 야 축변이 니네가 뽑은 돈 불만이 된다. 결정을 회부시켜버리게 되면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1월 이내에 이의를 결정을 하고 결정한 내용을 다시 알려주고 통지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가만히 놓고 보니까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다 누가 처리하더라? 축척 변경위원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게 뭔가요? 돈이죠, 돈. 돈은 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는 축변이 맡겨버리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이제 축척 변경위원회 권한 부분 다 이해가 될 부분이고 마지막 남은 부분이 청산금 납부나 수령은 소유자가 내고 받는 겁니다. 그럼 소관청 입장에서는 돈 받는 거를 뭐라고 부르고 납부, 내주는 것을 지급. 그럼 납부나 지급은 누구 표현이냐? 소관청 표현이에요. 그럼 납부나 지급 두 가지가 모든 것이 완료가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축척 변경에 대해서 확정 공고가 들어갑니다. 확정 공고 내용은 안 보셔도 돼요. 내질 않으니까. 확정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 확정 공고일이 축척 변경이라는 토지 이동이 발생한 시기다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토지 이동이 발생했으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대장, 지적을 정리하게 되고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내용인데 여기는 노점이 두 개입니다. 공부할 때 나눠서 보시면 편해요. 반을 갈라서 이쪽이 1단락, 이쪽이 1단락이에요. 1불이고 2불이건데 이쪽에서 자꾸 넘어갈 것은 출제 변경의 대상이 몇 가지가 있고 5가지. 절차 다 거치는 게 3개. 절차 빠지는 게 2개. 다 거치면 다 바뀌고 빠지면 몇 년가 바뀌고 이게 1단락이고 청산금 누가 처리해요? 누가 결정해요? 이게 맥이에요, 맥. 여기 소관청 들어갔다는 답이 죽어도 안 나와요. 축척, 변경, 위원회인데 상설기구일까, 임시기구일까? 이건 임시위원회입니다. 갑자기 만든 위원회다 보니까 토지 자료가 없어서 소관청의 금액을 조사해서 넘겨주라는 얘기 결정하라고. 이해 갔어요? 쭉 달고 들어오시면 쭉 풀려나갈 부분을 기억하시고 구준일단은 축척, 변경, 위원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거만 찾아가시면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시면 이 결과가 나오느냐. 페이지가 214페이지에. 거기 한번 읽어드리고 나갈게요. 청산 실시 찾으셨어요? 217페이지. 거기 한번 읽어드리고 나갈게요. 워낙 중요하니까. 청산 실시부터 지번물 주소까지 설명드렸고 청산금은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산정하자는 예외 규정이 2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허용 면적 허용 범위 이내, 또 하나는 전원의 동의. 이 2개가 있으면 산정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확정 공고란 말이 빠져있죠. 다음 페이지 남아있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청산 절차가 쭉 나와있는데 따로 들어와 있네. 순서가 바뀌어있네요. 청산 절차에서 보니까 218페이지에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공했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토지에 대한 지번별 제공했던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 변경위원회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격은 누가 조사해서? 소관청이 조사해서 축척 변경위원회에 제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페이지 218페이지 보고 있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그 다음에 청산금 산정할 때는 지번별 조수의 증가나 감소 면적에다가 필지별로 제공했던 금액을 곱해서 금액을 정하게 돼 있고 청산금 조서가 작성된 경우는 청산금을 공고를 해야 돼요. 며칠 이상 공고하셔야 돼요? 15일 이상 공고하시고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열람하는 것이 의무규정이며 공고가 있게 되면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통지가 들어가는데 청산금을 공고한 날로부터 다시 20일 이내에 청산금에 대해 납부고지나 수령통지가 들어갑니다. 그럼 납부고지 받은 자의 경우는 몇 개월에 납부하시고 3개월에 납부하시고 받을 자의 경우는 6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가 있더라. 3개월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하게 될 것이며 6개월 내 받아갈 자가 수정을 거부한다거나 것을 모르는 경우는 공탁을 통해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밑에 이의신청인데 이의신청은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 몇 개월 내? 1개월 내 어디다 제기해야 돼요?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더라. 그럼 소관청 이의 제기를 받았지만 이의 결정하는 것은 소관청이 아니라 축척변경위원회니까 거기서 결정해서 인용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알려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액은 누가 처리한대요? 지자체죠. 초과액은 지자체 수입, 부족액 지자체 부담하는 것이 1년의 과정에 대해 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과정 잘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214페이지의 축척변경위원회 구성이랑 기능 보자고요. 215로 넘어가니까 구성은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이며 그 다음에 위원회 2분의 1 이상이 의무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5명 이하인 때에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복잡한 일 다 맡겨버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위원장은 소관청이 지명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 자격은 그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사진을 정토한 자하고 지적에 대해서 전문 지식 가진 자 중에서 소관청이 위촉한 자가 위원회 됩니다. 또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출석 수당, 여비 실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않아요. 다음에 이제 심의결 사항까지 볼 텐데 심의결 사항은 외울 게 아니라 제일 처음 나온 게 뭐가 나와 있어요?
축척 변경 시행 계획 하나 나와 있죠. 여기서 체크만 하시면 되죠. 축척 변경할 때 거치는 절차가 먼저 토지 소유자 동의받고 시행 계획에 대해서 축척 변경에 의결 거치라 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시행 계획의 의결이 요거예요. 동의받고 의결 한번 나왔죠. 여기 시행 계획 의결이고 일로 들어와서 청산금 누가 결정해요? 축척 변경 위원회 그 청산금 결정과 최고 못했던 금액 결정 이거 축변의 권한이고 이의 신청은 누가 어디로 했어요? 이의 신청은 소유자가 소관청에 있지만 소관청이 이의 결정한 게 아니라 여기서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외우는 게 아니고 청산금은 누가 담당하고 있더라? 축척 변경 위원회만 잡고 들어가시면 이 권한 외울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잡고 넘어가시면 큰 무리가 없고 회의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의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가 축척 변경 위원회인데 양이 많아요, 적어요? 여기 양이 많죠? 그래서 문제 잘 내니까 지금 감만 잡으세요. 한 번 더 떠들자고요. 대상이 몇 개 있어요? 합의? 5개. 원칙 3개는 절차를 다 거친다. 자꾸 떠들면 돼요.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따라가면 다 외우면 되니까. 원칙 다 거치는 게 3개, 절차가 2개. 원칙 다 거치는 건 다 바뀌고 절차가 빠지면 몇 년간 바뀐다. 공고 2글자니까 20일. 경계점은 3글자 30일에서 자꾸 넘어가시면 됩니다. 큰 틀 잡으시면 되고 청산금은 누가 결정해요? 축척 변경 이걸 딱 잡고 들어가시면서 세분하시면 이게 잡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부적인 사항 다 외우라 죽어도 못 외우니까 듣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외우십니다. 앞으로 4번은 더 들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 중에 한번 아시면 돼요. 공부는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게.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219페이지 등록상 정정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네, 힘내세요. 그래도 뭐가 쉽겠습니까? 이 어렵게 공부해서 따야지만 보람이 있고 성취욕이 생기는 거니까 어쨌든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